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봄비 맞나요? 이게 봄비 이제 다음 주면 5월 달인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가족 여러분들께 이제 촬영을 하러 왔는데 지난주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가족 여러분들은 저보다 아마 더욱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한번 주간 찐시황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위안도 얻고 힘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일요일 밤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 앞쪽에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산업이나 경제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조금 이제 종목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중반부터 제가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일요일 밤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시장은 휴장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이죠. 근데 키맨은 원래 하던 것처럼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장시작 전 방송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셔서 내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일단 이제 5월입니다. 4월이 지났고요.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4월 말, 그 다음에 5월 초, 네, 요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살짝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현금 비중을 살짝 높여서 가는 것도 일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하셨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하네요. 자,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뭐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이제 변화는 원래 1월 달부터 뭐 4월 초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4월 초까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강한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중요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중요한 또 업종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이들 업종이 자동차는 일단 수출이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틈이 그리고 추주하는 정책도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긍정적이고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쪽의 쏠림이 완화되는데 그 완화되는 과정이 약간의 연착륙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꽤 깊은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뭔가 색깔이 살짝 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앞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대응 전략을 맞춰서 5월달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5월달 대응 전략은 앞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월가의 주 뉴스들 체크를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동안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죠. 일단 요즘 가장 많이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해외 주식 중에 하나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임이었습니다. 그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거를 뭐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구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주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방향으로 약간 좀 또 기울면서 지난 금요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다시 마이너스 43%가 하락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이번 주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얼마 하락한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달러보다 위인데 10달러라고 하고 한 12달러라고 하고 3달러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낙폭 과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대표님께서,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장시작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거 다윗 옆에 골리앗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는데 8%인가요? 그때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지만 지금 떨어지는 음봉의 거래량과 에너지 대비해서 반등의 에너지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아직은 이길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무려 43%의 하락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위기는 이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불안해지니까, 이 은행이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예금을 맡긴 많은 분들이 자금을 빼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난 1분기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일단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금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을 전개를 하는데, 이 영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 자체의 씨가 지금 점점 마르고 있는, 그죠?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뭔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FDIC라는 연방예금보험공사 뭐 같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페드죠. 그 다음에 재무부, 네, 미국의 재무부 제넷 옐런 장관이 있는 장관으로 있는 재무부, 요 세 기관에서 회의를 긴박하게 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한테는 이 주식 가치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조금 건지기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FDIC를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출에, 제가 좀 전에 그래프 보여드렸죠. 자금 유출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주가가 다시 폭락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라고 했죠. FDIC는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회사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 흘러가면 주주들은 건지기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가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이낸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종의 전체의 분위기는 그래도 다행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크레딧 서비스라고 하는 신용카드 관련된 회사들도 그죠, 나쁘지 않았고, 큰 대형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은행들도 보시면 빨간색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죠, 그죠? 네. 이 퍼스트 리퍼블릭만 유독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스트 리퍼블릭 많이 빠졌지만 다른 은행들로 확산되는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ETF도 보시면 2.3%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이 전저점을 깨고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것과 달리, 네, 지금 IAT라는 지역은행 ETF는 자,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정도, 네, 여기에서 지금 일단 전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들. 물론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여기를 뚫거나 1번 여기를 뚫거나, 아니면 여기 뚱뚱한 음봉 있죠, 네, 여기 2번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돼야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저점은 이 은행들을 모아놓은 ETF는 지켜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과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행 ETF 말고 전체 은행 ETF도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요 정도가 뭐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여기 정도가. 자, 이번에 이 KBE라는 은행 ETF도 1.36%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퍼스트 리퍼블릭과
전체 은행의 흐름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행스럽게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퍼스트 리퍼블릭 입장에서는 뭐 좀 안타깝겠지만 다른 은행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은행들은 아니지만 조금 부실하고 예금 자산이 많이 빠져나가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직 위기는 조금 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IN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난 분기에 1,000억 달러 넘게 인출됐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위기감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야, 우리 내부에 있는 예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라는 것을 알려지면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대규모 예금이 인출되니까 주가 폭락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FDIC, 연준, 재무부가 모여서 긴급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줄어든 예금을 비싼 금리의 대출로 충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자, 내가 은행인데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뭔가 이제 그 부분을 메워야 되잖아. 메워야 되는데 그 메워야 되는 부분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가지고 오는데 그 금리 자체가 비싸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한번 보시죠. 연준과 연방주택대출은행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FHLB라고 하는 쪽에서 빌린 돈의 평균 금리는 3에서 4.9% 금리를 지급해야 됩니다. 연준하고 그 다음에 FHLB라는 쪽에서 자금을 빌려왔는데 거기에 내가 빌려왔으니까 금리를 빌린 돈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금리가 요 금리인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일반 뭐 대중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출. 예. 자, 요게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고 이게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내가 대출함으로 인해서 받는 돈이 3.73%입니다. 3.73%. 받는 돈은. 예. 받는 돈. 근데 나가는 돈이 무려 3에서 4.9%니까 받는 것보다 나가는 금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이 거의 축소가 되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 위기에 해당할 경우 은행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방주택대출은행은 최근에 이 주택대출은행이 은행한테 빌려주는 돈의 숫자가 최대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쪽으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입장에서는 돈을 빼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빌려서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은행이 일부 이렇게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은행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그러면 이 위기가 뭔가 금융위기,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보는 게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안전한 국고채 대비해서 위험한 정크 등급, 쓰레기 그 등급에 있는 회사들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지 축소되는지에 따라서 금융위기의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스템적 위기의 전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그거를 제가 보는 거랑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라든지 뭐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 815 가족분들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ETF를 통해서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알려드렸었습니다. HYG라고 하는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부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그죠? 그러한 채권들을 다 매각하는,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고 금융위기도 오지 않을 것 같고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조금 고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하이드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위기를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HYG라는 ETF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아직 뭐 그런 큰 방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기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가 전 은행 업종이나 미국의 월가를 흔드는 이슈였다면 과연 이 HYG라는 ETF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 만약에 위기가 커지는 거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쪽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고, 다행스럽게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은 0.43% 정도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 물론 아직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이거를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뚫어줘야 돈들이 조금 위험을 이렇게 감내하려는 움직임들이 시장에 돈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안전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리스키한 자산 쪽으로도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주식시장으로도 온기가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여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박스권 안에 여전히 움직임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조금 상승을 했다. 가격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네. 여기 비기스트 온라인 리테일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디에서? 인더 US.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통 관련된 회사. 누굽니까? 우리 아마존. 네. 그죠? 네. 아마존이 워닝을 넣네요. 워닝. 예. 소비에 대해서. 네. 야, 좀 소비가 조금 조심스러운 소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 소비의 패턴, 그 다음에 형태, 지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마존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GDP는 소비, 민간 소비, 그 다음에 뭐 정부의 지출, 기업들의 투자,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 뭐 이렇게 정도 GDP는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C, 그죠? G, I, X-M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GDP는 구성이 되는데, 미국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소비. 이게 70%.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외부로부터 물건들을 사와서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죠? 윤전기 돌려서 그 달러 찍어내는데 얼마 들겠어요? 네. 하지만 그게 달러의 엄청난 패권이고, 시너리지죠. 달러의 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달러를 찍어내서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 이 소비가 조심스러운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존이 경고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GDP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증가를 하고 실업률도 막 지금은 많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실업률도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이 되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들과 함께 소비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 또 하나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AWS라는 이런 것들, 이것들이 지금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콜을 뭐 CFO도 이야기를 하고 CEO도 이야기를 하고 아마존에 지금 보시면 고객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하죠. 클라우드 부분의 지출이 수개월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부분이 당분간은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그나마 AWS라는 이러한 뭐 서비스들이 조금 뭐 경쟁력이 있고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세로 빵 내려갔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캡처에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좀 더 딥하게 보실 분들은 우리 815 머니톡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료 받으셔서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경영진 말 실수로 깜짝 실적에도 주가 급락,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는 썼네요,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도 이야기했지만 이 클라우드 부분에 이쪽이 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0이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아마존이 속해 있는 산업의 업황, 아마존의 시황을 보여주는 200의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기울기는 조금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200일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는 또 회사 경영진 입에서 그런 부정적 이슈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200일선 밑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 다만 저점은 여전히 다행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 거래에서 4% 정도 하락을 했고, 시간에서는 그나마 뭐 별 큰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밴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PER이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오른쪽이 PB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PER은 이익의 변동성이 심하면 이 밴드 자체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밴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PBR,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역사적인 밴드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2018년도 이후에 지금 5년 동안의 흐름에서는 가장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수준, 6배 정도 수준에서 위치해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정도 수준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이게 위에 이런 스텝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움직임이 나타나야? 결국에는 성장이 나와야 되죠. 어떤 성장이? 꿈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은 실적이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의 색깔을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그래프. 네, 요 빨간색이 뭐? EPS인데 지금 EPS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 EPS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2개월 후, 즉 1년 후에,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고 치고 2024년 5월 1일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부터 미래의 1년 동안에 이 회사가 돈을 앞으로 벌 거냐 못 벌 거냐를 아마존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점을 매일매일 이렇게 찍는데,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아 1년 뒤에.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아직은 옆으로 그냥 행보하는 겁니다. 돈을 아직까지 벌 조짐이 별로 애널리스트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면, 그죠?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 산업적인 뉴스 측면에서도 먼저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나타나면 바닥에서 조금씩 이렇게 위로 턴을 하지 않을까. 자, 대표적으로 아마존하고 다른 그림을 제가 비교를 해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많이 장시작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로 구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네,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인데, 자, 메타는 빨간색 그래프가 어때요? 아마존하고 그림을 보시면 다르죠? 예. 자, 아마존은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 밑에서 여전히 올라가며 부딪히고, 그렇게 모습인데, 메타는 이미 2월부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을 시켜서요, 12개월 후에 1년 뒤에 메타의 이익은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이것을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고, 이번 주말 사이에 한번 더 보세요. 고개가 어떻게 됐나? 여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실적의 컨센서스 전망치가 보시면 변화율이 이렇게 됐죠. 원래는 EPS를 10.79달러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일주일 동안에 애널리스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얼마? 이익 추정치를 약 8% 더 상향 조정을 시켜서 11.62로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변화율이 중요하죠. 변화율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아마존도 어느 순간 전환 움직임들이 잘, 회사가 경영을 잘 하게 되면 나타나겠죠. 그죠? 자, 메타의 케이스를 보시면 저렇게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작하면서부터 원래는 PBR로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주가가 다 폭락을 하면서. 그죠?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근데 이미 이제 메타는 그 다음 스텝,
두 번째 스텝으로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를 벗어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미 전개가 되고 있다. 그게 뭐 실적 성장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도 좀 큰 사이즈에 있는 기업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큰 사이즈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를 처음에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상승 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마존이 연초 이후에 23%안 오른 거 아닙니다. 아마존도 올랐어요. 23%. 근데 무려 이거 대비해서 한 4배? 메타는 92%가 연초 이후에 상승을 했네요. 그죠? 23%, 92%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해보시면 돼요. 1년 동안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죠. 네, 메타는 20% 상승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마존은 마이너스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도 눌러볼 수 있고, 네, 6개월 동안은 와, 메타는 160% 올랐는데 아마존은 그냥 제자리네요. 그죠?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링크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미국도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아마존은 결국에는 비기스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테일러잖아요. 그죠? 온라인 리테일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중요한데, 주말에 소비 관련된 데이터가 또 나왔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래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3.5로 반등을 좀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그래도 좀 살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소비가 좀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뉴스는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를 철회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슈냐? 원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고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를 통해서 이게 곡물을 수출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육로를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주위의 동유럽 국가들 쪽에서 그 곡물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도 자기들도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곡물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머무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 이 곡물 가격이 폭락하니까 재고가 많이 올라가고, 야, 우리 쪽으로 너희들 거 물량 못 넘어오게 막아버렸는데 그 수입 금지를 철회를 시켰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로로 곡물이 유입이 되니까 유입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EU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서 대신에 농가의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 1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에는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그죠?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겠죠.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면 일단은 물가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크게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쪽이죠. 음식료. 우리는 대부분의 곡물, 그러니까 식료품을 만들고 하는데 라면 만들고 뭐 빵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원자재를 곡물들을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면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CRB 지수라는 건데요. 이거는 국제 원자재 지수라는 겁니다. 국제 원자재 지수. 이거는 곡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뭐죠? 철강석,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급등을 했다가, 그죠? 추가적으로 언제 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이게 원자재가 제대로 이게 뭐죠? 수급이 제대로 안 맞으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발틱 드라이 인덱스 지수는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건화물. 그러니까 곡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어 나르는 운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연초에 급락을 했다가 3월부터 조금 반등을 주고 있고 지금은 약간 박스권 흐름인데요. 이게 박스권을 돌파해서 2000 정도까지 가야
우리나라 국내 해운 관련주들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인텔 한번 볼까요? 인텔. 네, 인텔. 자, 인텔 200일 이동 평균선 한번 보세요. 업황을 참고해 볼 수 있죠. 에이, 인텔도 별로네. 네. 쭉 아직까지 200일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200일선 위로 튀는 모습은 나옵니다. 예, 뭐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가지만 결국엔 또 내려왔다가 이번엔 또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4%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무슨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리 반도체 쪽은 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급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매출액이 급감을 했지만 이게 이제 바닥을 거의 형성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특히나 팩겔싱어가 인텔의 CEO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예상했던 대로 재고 조정이 크게 진행됐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고 조정이 크게 막 이제 나타나면서 PC 시장이 이제는 좀 안정을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비용 절감을 했어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매출단이, 그러니까 기업이 볼륨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익이 안 나죠.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예, 이익이 안 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비용단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조금 죄송하지만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쓰고 있는 비용들을 줄이거나 전반적으로, 그죠? 뭐 원부자재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규모 비용 절감을 통해서 원래 3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인텔 측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거기에 맞춰서 지난 주말에 요게 23년 4월 28일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월가에서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투자 의견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시킵니다. 언더퍼폼에서 뉴트럴, 그다음에 홀드에서 바이. 네, 목표 주가는 뭐 엄청나게 높게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일부 증권사들, 투자 기관들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좀 긍정적인 또 흐름을 만들어냈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그죠? 번스타인에서도 언더퍼폼에서 마켓 퍼폼까지는 이제는 괜찮다 정도, 네거티브에서 뉴트럴, 뭐 이런 부분들이 인텔 쪽으로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인텔의 그러면 PER과 PBR 밴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PER은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그렇게 이게 이익이 들쑥날쑥하니까 밴드 자체가 막 찌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참고하기가 좀 힘들고, PBR로 그냥 한번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역사적인 바닥권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 이유는 이 주당 순이익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 추정치는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이렇게 행보하다가 아래로 고개를 탁 숙여를 볼 때는 조심해야 되고, 행보하다가 위로 고개를 딱 들 때는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거야. 물론 그때는 주가가 좀 이미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확실히 이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한 번씩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주면 5월 3일 날 F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근원 PC, 물가 관련된 이런 지표들인데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대비해서는 3월달 대비해서는 4.6% 상승. 그래서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게 한 2% 정도 아닌가요? 물가. 아직까지는 그거와는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월 3일 날 금리는 올릴 거다. 얼마? 지금은 시장에서 25bp 인상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확률은 80.2%로 반영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당분간은 그 물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리어 금리를 인하하는 기대감보다는 금리를 최소한 당분간은 동결은 하겠구나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이제 가족 여러분들 다들 입장하셨죠? 네, 한 30분 정도 열심히 이제 해외 쪽에서 중요한 뭐 뉴스들, 산업 뉴스들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국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펀더멘탈적인 이유보다는 수급적 이유가 더 강하다. 자, 첫 번째는 LNF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LNF의 그 해외 이익 교환사채 발행과 함께 공매도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소시에트 제네럴 증권 쪽으로 이 CFD 관련된 무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등등,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의 심리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팍 영향을 주니까 신용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담보 부족이 서서히 발생하니까 신용이 시장의 하락을 부채질을 할 수 있고 악순환의 고리를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1, 2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조 원을 넘어섰던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9조 9천원까지 이렇게 10조 원 하회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자, 코스피는 9조 7천억 정도 되다가 9조 2천억까지 한 5천억이 감소했네요. 그래서 양시장 합쳐서 1조 원 정도가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22조까지 갔었나요? 이게 한 22조 정도 아니다, 20조 넘어섰나요? 네, 지금 더해보니까 9조, 네, 1 올라가고, 네, 약 20조네요. 20조 원을 넘어섰었는데 다시 20조 원을 1조 정도 줄어들면서 하회를 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출회돼야 되는 신용 매물들은 이미 이번 주에 좀 많이 출회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좀 제대로 된 반등만 성공하면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완화될 수 있겠죠. 신용의 급한 매물들은. 다음 주에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신용잔고가 다행스럽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요. 자, 제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600억을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나버렸는데, 자, 그러면 요 3,600억이라는 이 숫자가 과거에도 이 숫자처럼 의미 있는 게 있었나 싶어서 제가 2008년도 이후에 매일매일 하루에 외국인들이 매매한 금액을 쫙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요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3천억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도한 날을 뽑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거래일 정도 있었네요. 11일 정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1번 정도가 하루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3천억 이상 파는 날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2008년도 3월 28일 날, 이거는 금융위기 그 분위기였으니까 1조 원 파는 겁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일단은. 그러면 3,600억보다 많이 파는 날이 두 번 있었네. 두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4,600억 판 날이 있는데, 이때는 날짜를 보니까 21년도 얼마예요 이거? 21년도 12월 29일. 12월 29일이면 날짜가 이거 배당락이네. 그죠? 28일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9일에는 팔아도 배당의 권리는 이미 획득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8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29일 날 배당락에 주식,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이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기관들이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외국인들도 그런 액션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거 지우고, 금융위기 때 지우고, 그러면 지난 금요일보다 많이 팔았던 날은 하루 정도 있었네요. 하루 정도. 그죠? 그러면 역대 랭킹으로는 요게 1위라면 요게 한 2위 정도가 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3,642억을 팔았는 날이 작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28일 날 3,600억을 또 팔았는데, 자, 그러면 비슷한 매도 규모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제 호기심은 또 항상 발동을 하잖아요. 그죠? 참고 삼아 비슷한 규모로 팔았는 저 2022년 1월 27일 이후, 그 다음에 전후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볼만하지 않을까, 봐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니까요, 여기도군요. 자, 한번 보시죠. 3,642억을 팔았는데요. 2022년 1월 27일 팔았는데 거기를 쭉 이렇게 따라가면 언제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주 긴 음봉 하나 보이시죠? 긴 음봉.
외국인들이 3,600을 팔아버리니까 긴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게 몇 퍼센트짜리 하락률인가 한번 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기억이, 원래는 봤는데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코스닥. 네. 1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월 27일. 요거네, 요거. 하루에 몇 퍼센트 빠졌냐면 무려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94,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거의 4% 빠졌네요. 와, 대박. 응? 대박입니다, 진짜. 네. 설마. 네. 그럼 뭐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선방을 한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 마이너스 4%짜리 음봉이 나온 날이 바로 역대 1위의 외국인 하루 매도 금액이 나왔던 날이라. 그러니까 금융위기, 그다음 배당락 관련된 걸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1위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4%짜리 음봉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3,600억 정도 팔았는데 뭐 1%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판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마지막에 거의 가장 큰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떨어지는 음봉들보다 길이보다 역대급의 음봉이 나오면서 3,600원 매도가 나왔고, 그 뒤로 보시면 거기가 한동안은 어떻게 저점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네요. 지금 보면 여기, 그죠? 여기에서도 한번 반등을 줬죠. 그래서 역대급 매도가 나와서 4% 빠지긴 했는데, 그게 조금 클라이막스가 맞다면, 주가가 거기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지켜주려고 하더라. 물론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빠진 거예요. 이게 2, 3, 4개월 뒤에. 4개월 동안 잘 버티다가 4개월 뒤에는 거기를 이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매도가 나온 자리에서는 살짝 고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더라. 반등도 나오고, 그죠? 반등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었죠. 그 더 이상 치고 모아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한번 참고해 본다면, 우리도, 자, 코스피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상승폭 대비해서 제가 절반 정도 되돌림이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이.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크게 이렇게 가려면 수급적으로 더 안 좋은 이러한 악순환이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안 좋은 뉴스, 악재가 더 나와야 제가 볼 땐 더 가파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상승폭 대비해서 5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460선 전후가 일단은 버티목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특별히 수급이 더 꼬이지 않는다면, 물론 좋아져야지만 이게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 보시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30선 전후가, 그죠? 이번에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의 되돌림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830선 전후가. 근데 때마침 코스닥에서 뭐가 나왔다? 3,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3,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정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이 830선 전후가 830선 포인트의 전후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지지 역할을 해줄지, 그게 다음 주에 3거래일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일 수가 좀 적은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화수목밖에 안 열리는데 830선 전후를 잘 지켜주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참고할 수 있는 ETF 하나 알려드렸죠. 제가 서두에 이 방송 제일 앞쪽에 시장의 스타일이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어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조금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림이 될 때는 이 ETF의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되면 이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코스닥이 2% 이상 상승하면서 한번 이게 내려올 듯 했는데, 또 중요한 에너지 라인에서 저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코스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잘 멈춰준다면 이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월등히 좀 강한 에너지를 보이는 흐름 정도로 이 ETF를 가지고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2% 이상씩 막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좀 올라가지 않겠나 기대감이 컸었는데, 제가 요거랑 비교를 좀 해드렸죠. 그죠? 요거랑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양봉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양봉 나왔지만, 그리고 미국이 2% 상승했지만, 우리가 신뢰를 좀 가지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뭐? 주가는 거래량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70%밖에 안 되니 아직은 바닥에 신뢰를 가지기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 거래량 바닥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제가 우리 프라임클럽 KB증권에 제가 이제 투자 정보를 보내드리는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유료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이제 글 중에서 일부를 가져온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 반등을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의 차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난 목요일 날 반등할 때 거래량 한번 보시죠. 내려올 때 거래량을 보다 채 70%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과거에 작년이죠. 작년 9월 달과 11월 달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바닥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잘 한번 보시라는 거죠. 평균 거래는 제가 점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보통은 평균 거래는 이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근데 1번과 2번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평소 거래보다 적어도 2배 전후가 되는 거래량이 여기에도 만들어졌고 여기에도 만들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뭐 그래도 좀 손바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야 좀 진바닥이 나오고 좀 센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때처럼. 근데 이번에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목요일날 반등 한번 나온 거 가지고, 미국이 2% 상승한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도주가, 대장주가 혹시라도 전고점을 이번에 돌파해주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역시 주도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시장에, 지금 이번 파동의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인지 가족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주도주가 꺾이지 않아야지만 이번에 그 주도 섹터가 살아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쌍봉으로 이렇게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게 될 경우, 특히나 네크라인이라고 하는 목선도 깨지고 내려올 경우, 주도 섹터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다른 섹터로, 주변 섹터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가족 여러분들이 이 대장주, 주도주가 쌍봉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이제 짧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숨 고르기 좀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5월 19일 날 제가 이끌고 있는 KB증권의 프라임 클럽에서는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는 부산에 갔었는데요. 네, 대전의 롯데호텔에서 오프라인 투자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프라임 클럽에 이렇게 가입하셔서 오프라인에서 좀 자세한 시장 전략이나 뭐 또 Q&A를 통해서 이렇게 요즘 시장이 힘들 때 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라임 클럽으로 저희 회원 가입하셔서 대전 참가 신청하시면 참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지금 경쟁률이 지금 한 4대1, 5대1 정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시면 초대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대전 지역에 혹시 우리 8.15 가족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프라임 클럽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임 클럽 가입하셔가지고 월 10,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매월 한 주씩 저희가 주식을 공짜로 또 드리거든요. 한 8,000원, 제일 싼 거는 8,000원, 비싼 거는 50만 원짜리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콘서트까지 신청하셔서 오프라인에서 저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9월 달에 있는데요. 9월 달에 대구에 계시는 우리 8.15 가족분들도 계시죠. 9월 달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12월 서울은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12월 9일. 아주 큰 규모의 행사장을 지금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따로 한번 서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좀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적어도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조금 기간 조정 정도의 흐름을 들어간다면 과연 돈들은 어디에 갈 것인가? 제가 2차 전지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 그 돈들은 어디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엔터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 업종이 이 2차 전지가 좀 쉬는 동안 주도 업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토픽은 다들 기억하시죠? 하이브였습니다. 그죠? 예. 자, 엔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우리가 과거에는 세계화입니다. 모두가 잘 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업이 잘 돼 있었죠. 그죠?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러한 역할도 많이 해주고 그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탈세계화입니다. 탈세계화. 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라는 거죠. 그죠? 리쇼어링. 미국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반도체도 만들고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전 글로벌이 탈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피해보다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엔터 산업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이 세계화가 되고 있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꼭 음반을 사야지만 그걸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스트리밍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슈퍼스타들의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관찰되는 것이 바로 K-팝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의 리사죠, 리사. 리사라는 라사가 아니라 리사라는 멤버가 있고, 이분이 태국 분인데 태국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공항부터 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리 K-팝 내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슈퍼스타로서 다양한 국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블랙핑크를 누군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BTS를 누군가 대체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아이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 폴더블 폰, 아이폰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 삼성이 갤럭시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테슬라의 이 전기차를 GM과 그 다음에 뭐 우리 현대차의 아이오닉 6 이런 것들이 일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대체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뭐라 그러나 무형의 자산들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대체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한테는 관세를 매기가 쉽지 않죠. 지금 다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뭔가 가지고 오거나 뭔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다 거기다 관세를 매기고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관세도 그렇게 부과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자,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 중동 쪽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여기 뭔가 파급력으로 팬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명동에 제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직은 중국 분들보다 이 동남아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다 아이돌 관련된 굿즈, 상식 것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블랙핑크의 자카르타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있었던 콘서트 현장입니다.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죠. 저희 첫째 공주도 블랙핑크 이 잠실 공연 갔다 왔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 콘서트 티켓 값이 안 아깝다라고 했는데, 콘서트 티켓 값이 매우 비쌉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꽤 콘서트 비용이 우리 그 나라 자국에 맞춰서 낮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세요. 꽉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체 불가능하고 음악은 점점 세계화되고 이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K-팝은 수출 산업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2차 전지가 조금 쉬는 사이에 누군가 대안이 될 때 엔터가 결국 그 역할을 계속 해주지 않을까라는 거고, 자, 관세에 관련돼서는 제가 내용을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그러면 좀 결국엔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정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지만 우리가 되는데, 정책 지원도 충분히 지금 받고 있다. 정책 모멘텀도. 지난 3월 7일 날 K-팝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엔터 산업에 대한 수출 산업화도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정책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요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한 곡들과 누구 가수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누구 있죠? 지금 최근에는 2023년도로 와서 네. 뉴진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죠? 최근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선, 제가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50-50. 네. 50-50 이름이 50. 그래서 지금 50위에 계속 있어요. 네. 지금 50위, 그죠? 네. 5주 동안 지금 이 차트 안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에 5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룹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TS의 지민군이 여전히 1위 4주 들어가 있죠. Like Crazy. 네. 그래서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50-50의 큐피티는 제가 영상을 이제 걸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 50-50가 누구야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적어도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 있는 아이돌은 누군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물론 상장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의 소속사가. 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소속사가 상장사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하이브는 최근에 우리가 JYP, YG, SM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앨범 판매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저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을 보면 삼성증권에서 자료 취합을 잘 해놨는데요. 네. BTS가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BTS 외가 훨씬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낮아지면서 원래 미국 진출로 인해서 그 의존도는 더욱더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CF는 요거 알려드렸죠, 그죠? 네, 아마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뉴진스 친구분들이 참 재밌게 상큼하게 코카콜라 광고를 이렇게 해줬는데 한번 요거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미 TV에서 보셨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멤버들이 하이브를 이끌고 있다. 근데 그들이 다 한 몫을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신인 그룹들 데뷔도 지금 YG도 베이비 몬스터도 기다리고 있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자, 하이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기관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만 팔고 있으니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요 첫 번째 양봉 나왔을 때부터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장시작 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한 24%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도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왜? 전체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료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를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1일 날 저도 피부과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5월 1일 날 아침에 방송하고 장시작 전에 이제 방송을 하고 피부과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마스크를 점점 벗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얼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7개월, 8개월째 얼굴 관리를 거의 안 했는데요.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게 거래소에서 클래시스 IR이 있었는데요. IR 이후에 주가 분위기 괜찮아요. 그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꽤 높죠. 왜? 결국에는 이 회사는 장비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에서 소모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그 소모품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 수출 국가도 다양한 국가로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부분, 무대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클래시스가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 안티에이징 쪽,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의 주가는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이루다라는 기업도 이번에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루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클래시스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동향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연기금도 투신도 긍정적인 흐름, 개인만 팔고 있기 때문에 요거 또한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요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따라가는 그런 전략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도 엄청나게 이거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빠져요. 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요즘 샴푸할 때마다
얼굴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글픈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알페신이라고 하는 독일 제품인데 이게 그래도 머리를 조금 머리카락을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자, 요즘 뭐 탈모 관련해서는 바이오니아가 시장에서는 관심이 크죠. 네, 탈모 관련해서는 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 이 코스메르나라를 출시를 했고 원래 유럽에 런칭한다는 이벤트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는 이제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대, 30대 연령별 모든 연령대가 이 탈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고 투신이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이 바이오니아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살짝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기관 수급과 함께 한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을 때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루엠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자료를 이렇게 넣어 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 예, 이마고테그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솔루엠이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 바로 며칠 어제인가 그저께였죠. 네. 백상예술대상 이제 시상식이 있었고요. TV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받으면서 이야기한 소감이 있네요. 그래서 소감을 저도 이제 임팩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영우 드라마 내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했던 대사 중에 일부인데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뭐 제 직원들은 다 토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금 제주도에 다 저희 직원들은 가 있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저한테 아니 굳이 왜 그렇게 같이 가면 되지 방송하고 있냐라고 다들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에도 나 근로자의 날 방송도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일수록 제가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아주 유명한 분들처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 뭐 별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저를 볼 때 좀 별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나름 좀 가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이나마 가족 여러분들 이 힘든 시장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이네요. 내일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로 시장은 안 열리지만 아침에 8시 정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